개신교 선교사들이 찾은 1880년대의 조선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다. 경제는 무너졌다. 정부는 모든 근면성과 성실을 죽여버리는 착취,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나라가 앞장서서 백성들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하는 조선의 백성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였다. 아무리 일을 하여도 하루살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조선의 백성들은 술과 도박에 빠진다. 윤리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거짓말, 사기, 부도덕이 판을 친다. 공중보건과 의료체계 역시 붕괴하였다. 열병과 피부병은 만성적으로 퍼져 있었다. 영양실조와 치료를 받지 못해 방치되었기 때문이다. 결핵, 천연두, 안질환 역시 만연해 있었다. 성병, 특히 매독도 널리 퍼져 있었다. 여름이면 콜레라도 창궐하였다. 정부에서 운영하던 활인서, 해민서 등의 병원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그나마 활인서는 1743년에, 해민서는 1882년에 닿는다. 병자, 특히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 버려진다. 조선 말기에 천민 못지않게 착취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여성들이었다. 조선의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양반 계층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는 어느 양반의 말은 당시 사대부 사회의 여성관과 결혼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당시의 조선은 문화적으로도 암흑시대였다. 중국의 문자인 한문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대부 지배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 백성의 절대 다수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 사대부들에 의해서 여자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천대받던 언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 역시 극소수였다. 언문으로 된 글은 질이나 양이 있어서 형편없었다. 19세기 조선은 자체의 문학도 문화도 없는 사회였다. 착취당하고 차별당하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종교도 없었다. 불교는 오랜 탄압으로 몰락하여 형해화된 상태였다. 승려들은 천민 취급을 받았고 도성 출입도 금지되어 있었다. 남은 것은 미신뿐이었다. 조선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각종의 악령, 땅과 공기와 바다에 들끓는 각종 병마의 신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신 또는 귀신들을 믿었고 이들 악령들과 악마는 기도와 제물들을 바치고 북을 치고 방울들을 울리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의식을 통하여 달래야만 한다고 믿었다. 19세기 조선의 경제는 중국과 일본 경제에 비할 수 없이 낙후되었다. 중국은 이미 송대에 화폐 경제를 정착시키면서 고도의 상업 경제를 꽃피웠고 일본은 에도 시대에 고도의 상업화를 이루었지만 조선은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화폐 경제도 상업화도 이루지 못한다. 도시화도 조선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형편없이 뒤처진다. 19세기 중엽 조선에는 인구 5,000명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총 55만 명으로 전체 인구 1,600만의 3.4%, 1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구는 총 40만 명으로 2.5%에 불과했다. 일본은 1853년 개국을 전후로 하는 에도 시대 후반기에 전체 인구 3천만 중 500만 명, 즉 인구의 16에서 17%가 인구 3,000명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에 사는 인구도 전체 인구의 12에서 13%인 400만에 달했다. 19세기 중엽 중국의 도시 거주 인구는 총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 4억 3천만 명의 5.1%였다. 송대에 비해서는 무려 반 이상 줄어든 비율이지만 조선에 비해서는 여전히 2배가 넘는 수치였다. 조선은 상업화와 도시화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도 중국과 일본에 형편없이 뒤져 있었다. 조선의 토지 생산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낮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경작지도 늘지 않는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서 관계시설 확장과 보수 등 농업 생산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업기술 수준도 중국,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비료 사용도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실질 임금도 하락한다.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조선 농민의 노동 강도는 중국이나 일본 농민의 노동 강도에 비해 훨씬 낮았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낙후된 농업 생산 체제, 수탈적인 정부 정책 때문에 노동의 대가도 보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을 해봐야 간신히 목에 풀칠을 하고 그나마 나라에 빼앗기는 상황에서 노동의 능률이 오를 리 없었다. 인구의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 속의 기하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정부의 구휼과 환곡제도가 있었다지만 환곡제도야말로 곧 농민 수탈의 대표적인 제도였다. 조선 조종의 재정은 19세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한 18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상태에 이른다. 고종은 친정을 시작한 1874년 성전 유통을 금지시킴으로써 중앙조정은 물론 지방행정 단위들도 파산 위기로 몰고 갔다. 조선 경제는 깊이 침체되어 있었고 발전의 가능성도 없었다. 자연재해도 겹쳤다. 1877년과 1878년은 가뭄으로 인해 기근과 도적대가 들끓었다. 1879년에는 삼남 지방에 홍수가 덮쳐 수백 명이 수해를 본다. 부산과 한양에서는 전염병이 돈다.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정부의 세수가 격감하면서 조정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된다. 재정은 고갈되고 정부 창고들은 비어갔다. 관리들의 봉급을 줄 수 없게 되고 군인들의 배급도 중단된다. 조정이 만성적인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1870년대 후반 내내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부르짖은 것은 조정의 근검 절약뿐이었다. 사림은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 조정의 재정은 물론 왕실과 양반들의 근검 절약을 요구한다. 다음은 1882년 5월 2일 고종과 의정부 관리들이 나눈 대화다. 관료와 군인들의 봉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하고 있다. 의정부에서 하려기를 각 공계에서 받을 값과 각 아문에 차하하지 못한 살료미에 대해서 묘당에서 모조 의전 가운데서 30만 냥에 한하여 우선 조처하여 회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축이 바닥나서 변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고종은 김승규에게 다음과 같이 전교한다. 조정 관료에게 녹봉을 나누어주는 일과 군사들에게 급료를 여러 달 동안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재정이 어렵고 비축된 것이 고갈된 데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말이 여기에 이르면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잔들 어찌 마음이 편하겠는가. 현재의 급선무는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고 말 것인가. 그 결핍된 원인과 해결할 방책을 호조와 선해청, 양향청의 당상관이 충분히 강구한 뒤에 묘당과 논의하여 좋은 쪽으로 훔쳐하도록 하라. 그러자 의정부가 다시 보고한다. 지난번에 조사에게 나누어질 녹봉과 군사에게 나누어질 유호가 모자라는 원인과 수습방책을 호조와 선해청 당상 그리고 양향청 당상들이 묘당에 나아가 논의하여 좋은 쪽으로 훔쳐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또 어전에서 성교를 듣고 재정을 맡은 여러 신하들과 조사하면서 널리 의논한 결과 친군영, 호조, 선해청은 모두 군향과 경비를 담당하는 아문이며 한 해 수입을 통계해보면 지출과 맞지 않습니다. 생각건대 지금 황급한 사세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계의 한심함이 어찌하여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입니까?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국계, 즉 나라 정책의 한심함이 극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조정 관료들도 나라가 몰락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은 여전히 근검절약뿐이었다. 조선의 지도층이 여전히 농본사회를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적 왕도 정치에서 아직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계책은 오직 절약하는 것뿐입니다. 연례로 그다지 기묘하지 않아서 바로잡아 정리해야 할 것은 유사의 신호로 하여금 직접 장부를 가지고 논의하여 편의에 따라 확정하게 하며 조목조목 나열하여 부에 보고하게 하고 다시 품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저 탐관 오리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문할 뿐이었다. 그리고 거두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는 다 전공입니다. 저 농사짓는 백성들이 모두 전공은 제때에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찌 민간에서 바치지 않고 여러 해 납부를 지체시키는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수령들이 법을 무릅쓰고 옮겨서 대여하고 관리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농간질하여 도적질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석 같은 확고한 나라의 법이 해이해진 것이 근년만한 때가 없습니다. 전후로 조종의 신칙을 태만히 하여 거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만약 한 번 엄하게 징벌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진작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상납 중에 기한이 지나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을 따진다면 바로 각 해당 도신과 수신들이 엄하게 살피지 않고 독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만하여 신칙하지 않은 것은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선 엄하게 추구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징수하지 못한 각 읍은 모두 3개월을 기한으로 정하여 수량대로 각 아문에 수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체시키고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해당 수령을 계문하여 파직시키고 잡아들이는 일을 말을 잘 만들어 각 해당 도신과 수신에게 행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령의 해유에 대해서는 옛 법을 분명히 밝히고 전임 수령이나 후임 수령이나 따질 것 없이 한결같이 모두 철저히 하도록 양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